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또 새롭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해야 될 교육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나 또 관심을 좀 끌어서 이 금연에 대한 혹은 담배 그 자체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게 할까. 물론 뭐 담배 피세요라고 하는 그런 관심보다는 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좀 드리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사업이 곧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강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조금 전달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제작할 교육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미디어적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공유를 또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첫 시간이고 또 조금은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간추려서 또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다루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담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신종 담배 팩트 체크 이렇게 해놨는데 퀴즈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을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이제 올해 2기 군 서포터즈 금연 서포터즈가 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대의 우리 서포터즈들이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좀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또 우리 부대원들에게 또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퀴즈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퀴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꾸로 저의 역할이 되어서 부대 내에서 이런 퀴즈들을 내고 또 부대원들하고 한번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파트 2에서는 덜 해로운 담배, 요즘에 이제 주변에 하도 금연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금연이 어려우니 뭐 좀 덜 위험한 담배로 옮겨가면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와 흡연관의 그 관련성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서 강의 형태의 금연 교육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나오네요. 제 소개는 참고로 하시고, 저는 아마 아직까지 제대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우리 군 간부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교육들을 통해서 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 군이 또 이렇게 1년 복무 기간이 끝나면 또 이렇게 제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새롭게 또 들어오신 군장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지난 15년, 16년 동안 담배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담배 규제 정책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국가금연지원센터장으로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임기를 마치고 나와서 지금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라고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를 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금연 정책,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곳들에게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어떤 전문 지식들을 전파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1 신종담배 팩트 체크. 그냥 제가 줄줄줄 읊어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OX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문제의 질문을 드릴 테고, 이 질문들 하나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거나, 혹은 이거 답은 이건 것 같은데 라고 좀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제가 답풀이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련의 배출물은 연기지만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수증기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yes,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no라고 마음판에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련의 배출물은 연기지만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수증기다. 여기서 말하는 골련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일반 담배, 기본 담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생각하셨죠? 2번 문제 갈게요.
담배 종류별 독성이 높은 순서. 제가 밑에 부등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높은 순서입니다. 독성 물질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1번이 권련이 가장 높을 것 같다. 권련보다는 권련형 전자담배가 조금은 독성이 낮을 것 같다. 권련형 전자담배보다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독성이 낮을 것 같다. 요렇게 제가 이렇게 그린 부등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yes,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no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권련형 전자담배의 대표적인 제품들이 아이코스 뭐 이런 거 있죠. 액상형 전자담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주울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긴 했는데 뭐 지금은 요즘에 어쨌든 니코틴 액을 넣어서 쓰는 것 이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 부등식이 맞다고 생각하면 yes, 틀리다고 생각하면 no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베이핑이란 담배를 핀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베이핑이란 담배를 핀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여기서 말하는 담배는 저희 말은 권련입니다. 권련. 베이핑은 권련을 핀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4번 가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낮아서, 중요해요. 함량이 낮아서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자,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죠? 물론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바로 답풀이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그 질문들을 던져놓고 같이 있는 우리 부대원들과 서로 생각을 교류하고 어떤 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뭐 나름대로 재밌는 또 하나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답풀이 해드릴게요. 원래 그림으로 개수 맞추는 문제가 5번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뺐기 때문에 여기 답변에 있는 5번은 삭제하고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권련의 배출물은 연기지만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수증기다라는 문제였고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풀이는 뒤에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련, 우리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그 연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건 수증기 이러는 순간에 바로 수증기는 건강에 하나도 해로운 게 아닌데 그거는 뭐 실내에서 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수증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었고 정답은 X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증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그 뭐랄까요, 배출물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담배 종류별 독성의 순서를 나열한다고 하면 권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권련형 전자담배, 그 다음에 액상형 전자담배 순위 맞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였는데 정답은 yes입니다. 많은 분들이 no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담배는 다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려고 문제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X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성의 높은 순서,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많고 적음을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처럼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전 세계 학자를 다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모든 담배 다 나빠요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맞는 말입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독성이 많다는 것이 혹은 적다는 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뭐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이게 이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독성 물질이 적다고 해서 우리 몸에 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 때문에 크게 뉴스에 났었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장애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 우리 전국,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그쪽 단체에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거의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0% 이상이 그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돌아가시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큰 장애를 얻게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1000만 명에 비하면은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독성에 반응하는 것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사실은 많은 피해를 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으면 독성에 반응하는 것이 그래도 연세가 많거나 어린아이들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젊으면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개개인마다 유전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개개인으로도 독성에 노출되었을 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담배를 피면 당신이 암 걸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지만 암만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흡연을 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담배를 20개비 피다가 10개비로 줄였다라고 해서 내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50% 감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개비 피던 사람이 거의 1개비를 피더라도 그만큼 줄였다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져서 그려보면요, 요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은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담배를 피는 개비수가 이렇게 쭉 늘어난다고 해요. 점점점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발생률, 여기 심혈관계 질환,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이게 보통 1개비, 10개비, 20개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개비, 예를 들어서 20개비 피는 사람이 이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개비만 피면 이게 쭉 떨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1개비를 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수준인데 2개비를 피면 급속도로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담배를 필 때 담배를 감량 조금이라도 줄이면 암 발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발생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위험한 어떤 질병인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연을 해야만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질병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성 물질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건강에 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이핑이란 담배 혹은 권련을 핀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정답은 노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 흡연 예방 사업 하시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면 거의 다 틀리십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마 우리 20대 젊은 군장병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이핑.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신조어죠. 권련이 아니고. 여기서의 문제는 아마 여러분 동료들 중에서 혹은 우리 어린아이들, 혹시 동생분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베이핑과 스모킹, 흡연하는 것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베이핑은 니코틴도 없는 거 아니야? 베이핑은 그냥 이렇게 쇼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베이핑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낮아서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O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인터넷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영국은 그렇게 금연 보조제로 국가가 막 쓴다고 하던데, 이런 내용들 보신 분들은 O라고 답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정답은 No입니다. 사실은 금연 보조제로 쓰는 게 거짓이라서, 그게 아니라서 No가 아니라, 함량이 낮다는 말이 제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스스로 니코틴을 얼마만큼 넣는지, 또 니코틴을 얼마만큼 넣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한 번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깊이 들여 마시고 여러 가지 그 사용 형태에 따라서 니코틴 함량이 권련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이 정답은 X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안전하니까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2022년 몇 년 안 남았죠?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관련 흡연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게 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의 흡연율이 12%에서 1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2, 3%를 내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2, 3%포인트를 내리는 게 다른 정책을 너무 많이 해도 잘 안 되니까. 영국의 현재 담배 20개비 한 갑이 2만 원 정도 합니다. 2만 원. 우리나라 지금 4,500원 할 때. 무지 비싸죠.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2%포인트, 3%포인트를 낮추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권련을 어쨌든 우선적으로 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이렇게 금연 보조제로라도 담배를 바로 못 끊는 사람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잡혀서 그렇다. 뭐 이것만 이유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풀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내보면서 또 혹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바로 잡아보면서 올해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금융교육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 못 드렸던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 사실 이 배출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많은 사람들이 증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수증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에어로졸, 여기서 어입니다. 에어로졸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 써놨네요. 그쵸? 에어로졸. 자, 그래서 이 에어로졸은 수증기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내가 비흡연자 앞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면 안 되는구나. 사용자도 그렇게 인지할 거고요. 비흡연자 중에서도 그거는 뭐 냄새 안 나는데 좋은 과일향이라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비흡연자도 액상형 전자담배 냄새는 냄새가 안 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에어로졸 안에도 안 좋은 물질들이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언론 기사에 우리 굉장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명웅 씨가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기실에서 분장실에서 사용하다가 그게 사진에 찍혀서 조금 이슈가 크게 됐었죠. 그 단독 보도가 나가고 단독 보도했던 스포츠 경향의 기자가 그 보도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쓴 건 맞는데 우리는 니코틴이 없는 걸 썼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고. 뭐 니코틴이 없으니까 실내에서 써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내용에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기사가 또 나갔고, 뭐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저도 이명웅 씨를 좋아하지만 또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중에 이명웅 씨의 팬분들이 저한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어쨌든 연예인 한 명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 그 안에 니코틴이 있든 없든, 사실 뭐 니코틴이 없으면 담배라고 표현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니코틴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에어로졸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시죠.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에어로졸, 여기서 말하는 전자담배는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다 포함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분석 데이터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코스, 글로릴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도 불로 이렇게 완전히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태운다 혹은 이제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 타서 나오는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뭐 통칭해서 관련형 전자담배든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것들을 에어로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무리스럽진 않다라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어쨌든 이 지금 보시는 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내 데이터도 있습니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에어로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첫째,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명웅 씨 같이 니코틴이 없는 거 썼는데요 하면 니코틴은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니코틴이 있으면 니코틴이 검출이 됩니다.
물론 이 연기 속에 나오는 니코틴 때문에 막 내가 중독이 된다, 간접흡연으로 중독이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니코틴이나 물질이 중독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혈관 질환도 유발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출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무지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다시 얘기하고요. 발암물질 들어있습니다. 포르말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1급 발암물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건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그럼 다 리콜이에요. 무조건 리콜해야 될 무서운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헥사연산담배 에어로졸에는 발암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헥사연산담배를 쓰시는 분들 중에 제가 PG, VG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헥사연산담배에서 포르말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이유는 이 PG, VG 때문에 그렇습니다. PG, VG가 기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발암물질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헥사연산담배에서 PG, VG 없이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헥사연산담배에 니코틴이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고요. 어떤 맛이든 아무 상관없고요. PG, VG가 들어갔다는 건 기화되는 과정에서 그 에어로졸 안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C라고 부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신경계 장애 일으키고 하는 이런 위험한 물질들 들어있고요. 디아세틸, 폐질환 일으킨다고 하는 가약물질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도 나오고 중금속 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초미세먼지 좀 잠깐 보시죠. PM2.5. 보통 우리가 PM2.5가 여기 한국 기준으로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나오면 매우 나쁨이라고 우리가 기상청에서 예보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방독면 쓰라고 막 방독면 그림 나올 때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입니다. WHO 기준으로는 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면 PM2.5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액상형 전자담배,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이 주로 이제 우리 3세대 액상형 전자담배 혹은 탱크형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인데 아마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막 이 에어로졸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통 베이핑 쇼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인데 자, 이 제품의 경우는 PM2.5 농도가요. 1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 아까 매우 나쁨 그 기준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약 100배 수준까지도 올라갑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동아일보 그리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 3, 4년 전에 같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언론에 기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 19년도네요. 뭐 3, 4년까지 안 됐네요. 자, 동아일보의 그 기사에 따르면 100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수치가 7,000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여러분 그 미세먼지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아프다고 하잖아요.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초미세먼지는 그냥 작은 입자가, 작은 이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 에어로졸 냄새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권련보다는 여기 독성물질이 더 적잖아요. 맞습니다. 더 적죠. 그렇지만 아까 2번 답변 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독성물질이 적고 많음이 꼭 그 사실이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의 건강에 무조건 독성이 줄었으니까 몸에 나쁜 것도 다 줄어들 거야. 이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끊지 않고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1 마지막으로 이 권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액상형 전자담배도 사실 마찬가지지만은 사용 행태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보통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보통 쓰다 보면 여기도 보시면 복지부 연구 결과가 있죠. 2018년도에 있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권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만 쓰는 사람은 1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13명 정도만 이 제품 하나만 썼고요. 사실은 52.8%, 절반 이상이 권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 혹은 권련 2개 이상을 섞어 쓰고 있고 3개 제품을 다 동시에 쓰고 있는 사람이 33.8%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가 그걸 실패해서 내가 급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제품들,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이동할까, 넘어갈까, 스위치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담배를 끊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권련을 완전히 끊고 이런 제품을 쓴다고 하면 그나마 뭐랄까요, 아주 산수적으로 얘기해서 그나마, 물론 제가 아까 뭐 독성이 줄었다고 해서 몸에 덜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그래도 조금은 덜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이중 담배 사용, 삼중 담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니코틴에 노출되는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권련 하나만 필 때보다 여러 개를 섞어 필 때 내 몸에 들어오는 니코틴의 노출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담배를 끊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금연을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여러 번 시도해도 금연에 성공할 수 없어. 진짜 힘들어. 그래도 내가 담배가 나쁜 게 아니라서 끊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중복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스위치해도 된다는 얘기네. 꼭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도저히 힘들다고 하면 절대 2중, 3중 사용만큼은 피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실제로 2020년이죠.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좋은 연구 결과 2편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2편. 미국이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총 4만 5천 명, 약 4만 6천 명 가량의 흡연자의 데이터를 이때부터 모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매년마다 추적하면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한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입니다. 이 추적 연구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추적 연구를 했냐면, A그룹은 금연 보조제, 우리 니코틴 보조제라고 하죠. 니코틴 껌, 패치 이런 걸 줘가지고 금연한 사람들. B그룹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써가지고 금연한 사람들.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년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A그룹과 B그룹 사이에 금연 성공자의 수에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은 니코틴 보조제를 쓰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거나 두 그룹에서 금연 성공자는 다 비슷하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액상형 전자담배 입장에서는 우리도 기존에 있는 금연 보조제만큼이나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네. 그럼 우리도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줘야지,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B그룹의 경우에 좌측 연구 이겁니다. 1번 연구는 약 50%가 12개월이 지난 뒤에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못 끊고 계속 쓰고 있었고, 우측에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75%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12개월 뒤에 권련을 액상형 전자담배로 끊었어요. 성공한 거죠. 권련을 끊는 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한 연구에서는 50%, 또 다른 연구에서는 75%가 나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도, 완전히 다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끊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사실 니코틴 패치나 껌으로 끊게 되면 간혹 가다가 껌을 못 끊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50%, 75%까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에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은 하지만, 이렇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끊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내가 니코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금연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 우리가 많은 언론 혹은 유튜브 통해서 많이 접하실 거예요. 금연 보조제다 뭐다 이렇게 접할 텐데, 영국의 아까 상황들 잠깐 설명드렸고, 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같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가능한 금연을 바로 가는 것이, 금연을 바로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신종담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간혹 가다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권련피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모든 담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